자,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소식은 또 거부권 소식이죠? 예. 네, 전달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예. 짧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이른바 이제 민생 회복 지원법과 관련해 가지고 거부권 행사를 했고요. 예. 그리고 노란봉투법, 이건 이제 노조법입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를 했습니다. 예. 이렇게 거부권 행사를 한 게 이번이 이제 10번째 거부권 행사고요. 법안의 개수로 따지면 21건째입니다. 예. 21건이라고 하면은 사실 뭐 이것만 해도 굉장히 좀 많은 건데, 우리 헌정사상 1948년에 정부 수립이 된 이후로 윤석열 대통령보다 많은 법안에 거부권 행사한 사람은 이제 단 한 명, 예. 이승만 전 대통령만 남았고요. 예. 뭐 아시다시피 이제 이승만 독재 정권 같은 경우는 12년이 지속이 됐기 때문에 기간으로 따지면 기간당으로 따지면 아마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좀 많지 않을까 기록을 생각이 됩니다. 갈아치웠군요. 그렇습니다. 예. 87년 헌법 개정 이후로 다른 대통령들의 거부권 법안 개수를 다 합쳐도 윤석열 대통령보다 이제 적어졌습니다. 예. 뭐 참 그렇습니다. 예. 이러려면 국회의원 선거를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법 만들면 거부하고 이렇게 반복되려면. 그렇습니다. 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야당에서도 계속 좀 강하게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예. 나중에라도 좀 재평가가 필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예. 자, 제3자 추천 해병대원 특검법. 네. 야당이 수용한다고 나섰어요. 예. 이 이제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의 최상병 특검법안은 지난 여당 전당대회 때 한동훈 대표의 이 공약이기도 했었는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즉 원내대표가 수용할 수도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질문을 받고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외압의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가 언급한 바 있는 그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다라고 예. 전격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야당의 특검법안을 단독 처리하는 걸로 얘기하는 거, 이거는 자칫하면 여당의 퇴로를 아예 막을 수도 있고 용기를 막는, 그러니까 여당의 국회의원들의 용기를 막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3자가 추천하는 방안이라도 한동훈 대표 쪽에서 추진을 한다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다만 마냥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예. 한동훈 대표가 다음 주 금요일 혹은 열흘 안에 결단을 좀 내려주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네. 이제 기간을 정해놓고 압박하는 형태를 좀 취한 겁니다. 예. 그러면서 특검안을 내놓지 않고 야당이 내놓는 안을 무조건 반대하는 행태야말로 모든 걸 정쟁으로 몰아가자는 태도다. 예. 한 대표는 집권 여당의 대표답게 약속을 지켜서 특검안을 신속하게 제출해라. 예. 라는 입장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전격적으로 수용을 발표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그 시기적으로 언제 이런 어떤 일종의 전략을 민주당이 내세울 거냐라는 뭐 추측들은 있었는데 이 시점에 이 방안을 꺼내서 다시 한번 이제 한동훈 대표를 압박하는 뭐 그런 전략을 취하는 걸로 보입니다. 예. 어쨌든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 6월에 이미 제3자 추천 특검법안을 언급을 한 바가 있고 그걸 사실상 일종의 공약으로 삼았었는데 네. 아직까지는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라는 이제 뚜렷한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었거든요. 뭐 이제 민주당에서 먼저 이 제3자 특검안을 내놨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답변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예. 이걸 안 받을 명분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뭐 본인이 언급했던 예. 사안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개혁신당도 이 부분을 물고 들어왔습니다.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오늘 굉장히 좀 강한 어조로 페이스북에 예. 글을 썼는데 진실의 순간이 왔다. 이제는 숨을 곳도 숨을 시간도 없다라고 하면서 제1야당이 한 대표의 뜻과 공약을 받아들여서 양보와 타협을 손을 내민 것이다. 예. 한 대표가 제3자 추천안을 발의할 의지가 없다면 대국민 거짓말을 한 것이고 네. 당내 반발을 이겨낼 능력이 없다면 그건 무능이다. 네. 이렇게 이제 압박을 한 건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야 6당의 개혁신당까지 네. 모든 진영이 이제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이제 압박하는 셈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도 답변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오늘 오전에 급하게 좀 입장을 냈습니다. 민주당은 위헌적 특검법안이 저지되자마자 더욱 위헌성이 강해진 특검법안을 제출했다라고 예. 선을 그었는데 그게 이제 얼마 전에 민주당에서 새로 내놨었던 예. 최상병 특검법안을 가리키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오늘은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특검안을 수용할 수 있다고 말하는 등 갈팡질팡 행보를 보이고 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가 내놓은 제3자 특검안 수용 방침에 대해서 이제 깎아내리는 그런 이제 지적을 내놓은 건데 그게 깎아내리는 건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네. 지금 야당이
안을 제시했잖아요. 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강한 안을 제시했는데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잖아요. 행사할 행사할 게 어떤 예정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갑자기 그럼 이렇게는 진행이 안 되니까 네. 자 당신이 제시한 거 받겠다. 이런데 그게 갈팡질팡인가요? 뭐 한동훈 대표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당의 논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 대치 국면만 그냥 길어지는 거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노릇이니까 용기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한동훈 대표의 특검 법안을 받겠다고 한 건데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대표는 자기들 특검안도 내고 또 본인이 내는 거를 받아들이겠다고 하니까 이건 갈팡질팡 아니냐. 그럼 갈팡질팡 안 하려면 계속 강경책으로 니들은 나와야지 왜 내 걸 받느냐 이 얘기인가요? 뭐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그런 논리가 아닌가요? 네, 왜냐하면 이게 입장이긴 한데. 갈팡질팡이라면 갈팡질팡하지 말고 당신들 갈 길 가면 우린 계속 거부할 테니까 그 길로 가자 뭐 이 얘기인가요? 뭐 평가는 여러 방향이 있을 예.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오늘 봤을 때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오늘 내놓은 이 반대하면서 내놓은 방안 예. 이게 오히려 좀 갈팡질팡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 싶은 것이 예. 새로운 조건을 추가를 했습니다. 오늘 뭐라고 했냐면 예. 최근에 드러난 소위 제보 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등 당 내외의 의견을 반영해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3자가 추천하는 최상병 특검 법안을 야당이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 그대로 그 법안을 내겠다라는 입장이 아니고 제3자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뭐 김규현 제보자가 네. 뭐 국민의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랑 소통했다라고 하는 의혹 제기 이건 이제 국민의힘의 권성동 의원이 제기한 의혹인데 이것까지 포함시키는 특검법이 돼야 된다. 이게 지금 당내에서 주장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논의해 보겠다. 예. 이제 새로운 조건이 추가로 붙은 겁니다. 근데 약간 국민들로서는 의심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요. 받겠다고 하면 하나 더 내놓고 네. 받겠다고 하면 못 받을 만한 거 하나 더 내놓고 이건 네. 결국 안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걸 예를 들어 야당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받겠다 그러면 또 하나 또 내놓고 뭐 자꾸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자꾸 거는 거 아닌가 이런 그러면서 시간 끌다가 유야 무야시키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이 좀 생길 수 있는 상황 같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 의심을 좀 그 정황적으로 뒷받침하는 게 예. 얼마 전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기도 한 장동혁 의원도 현상 변경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예. 기존에 한동훈 대표가 경선 때 얘기했었던 제3자 추천 특검 법안을 추진하기에는 그동안에 현상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예.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 혹은 지금 이대로는 추진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한동훈 대표가 정확하게 어떤 입장인지를 밝히지는 않은 상황이었는데 예. 오늘 한 얘기를 들어보면 현상 변경을 계속 주장을 하면서 예. 추가적 조건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끌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냐면 뭐든 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뭐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국민 입장에서는. 네. 지금 1년이 훨씬 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대표의 경우 자신이 제시한 방안을 받겠다고 나섰는데 자꾸 조건을 걸면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냥 당대표 선거용이었구나. 이런 비난을 하는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엄밀히 말을 하자면 소위 말하는 이제 제보 공작 의혹이라는 거를 국민의힘에서 제기를 할 때 예. 별도의 특검 법안을 추진할 수도 있거든요. 예. 방안은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예. 기존의 최상병 특검법의 관련법으로 얘기를 해서 그 안에 이제 포함시키는 방법을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지만 그건 합의되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시기적으로 더 시급한 사안을 먼저 특검법안을 통과시키고 예. 소위 말하는 이제 제보공작 의혹에 대해서는 별도 특검법안을 추진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이제 또 논의를 해보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조건을 추가하는 방식으로는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기 힘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같이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전현희 의원 발언에 그 뒤폭풍이 후폭풍이 약간 남아 있습니까 아직 어떻습니까? 지난 14일에 이제 예. 국회 법사위에서 있었던 일이죠. 이제 검사 탄핵 관련된 청문회가 열렸을 때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여사의 이제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해 가지고 그 사건 종결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예. 이제 지적을 하면서 김건희가 살인자다. 김건희 윤석열이 그 권익위의 국장을 죽인 것이다. 예.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했다가 그게 이제 크게 논란이 됐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인간에 대한 인권 유린이고 국민을 모독한 행위다라고 지금 주장을 예.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사과를 표명하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오늘 예. 박찬대 원내대표가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를 할 때 국민들이 보시기에 거슬리고 불쾌하셨다면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된다라고 예. 이제 입장을 내놨습니다. 뭐 지난번에 이제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 이제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다라는 예. 식의 표현을 했다가 그때도 박찬대 원내대표가 유감 표명을 한 적이 있는데 예. 이번에도 좀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도 이제 사과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페이스북에 밝혔습니다. 평생 욕설 한번 해본 적 없는 범생이로 살아왔는데 예. 하루아침에 왜 격한 발언의 당사자가 됐을까라고 하면서 본인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강직했던 고인의 명예를 매도하는 거는 도저히 참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아무런 반성 없이 오히려 야권의 책임으로 적반하장식 덮어씌우기를 하고 있다. 이런 네.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전현희 의원이 별도로 이제 사과를 할 것 같지는 않은 뭐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대통령실은 입장이 동일하죠? 그렇습니다. 뭐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뭐 이거는 이제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김건희 여사를 이 모독한 것이다. 뭐 이런 입장을 예. 이미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요. 예. 여야든 부딪히면 알겠는데 네. 진상조사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그 돌아가신 국장의 죽음에 대한 진상조사는 지금 아직 청문회를 하겠다는 건가요? 뭐 이제 추가로 그 사안에 대해서 권익위에서 뭐 나온 내용은 없었습니다. 예. 그 무엇보다도 여야였던 부딪힘보다는 진상조사가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사안에 대해서. 뭐 돌아가신 분의 억울함을 풀자면 그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예. 뭐 지난번에도 이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단 권익위 안에서는 순직 처리를 하겠다라는 정도의 입장이 나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권익위 부위원장도 이 사안 관련해서 이제 사퇴를 표명하긴 했는데 일단 순직 처리가 마무리된 뒤에 사퇴를 하겠다라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순직 처리가 물론 중요하죠. 그것도. 네. 근데 순직 처리를 넘어서 왜 이분이 이런 어떤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는가? 이 사람을 이런 죽음으로 몰아는 그 과정은 어떻게 됐는가? 네네. 또 명품백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그 명품백 수사와요. 네네. 이런 게 규명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빨리. 그게 이제 고인의 억울함을 푸는데 더 본질적인 문제일 수는 있습니다. 예, 아직 유족의 입장이 정확히 안 나왔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요. 네. 확장 억제가 기본이지만 모든 수단 열려 있다. 이게 굉장히 또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얘기 같은데요. 네, 오늘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서 처음 이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하고 만나서 여러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기자들의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는 뭐 핵 문제를 지금 지적을 해주셨지만 그 외에도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 수사 외압 의혹에 있어서 핵심 당사자, 핵심 용의자로도 꼽히는 게 이제 김용현 후보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가 좀 있었습니다. 김용현 후보자를 둘러싼 이 의혹에 대해서 정치 선동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일축하는 입장을 내놨는데 최상병 사망 사건 자체는 이제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것과 대통령 경호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질문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이거는 야권에서 제기한 정치 선동이다 이렇게 이제 이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혹시 최상병 수사 외압 사건 관련해 가지고 어떤 모종의 역할을 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그렇죠. 나는 그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선을 그은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해명의 어떤 방향이나 내용이 좀 의문이 드는 것이 그 사안과 대통령 경호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질문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지금 야권에서 제기하는 의혹은 대통령 경호와 최상병 사건이 관련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본인의 직책이 경호처장일 뿐이지 실제로 이 사안에 있어서 김용현 경호처장을 향해 있는 질문은 이분이 군이나 혹은 국방부 관련해서 굉장히 실세로서 역할을 많이 했었고 그 역할의 연장선상에서 최상병 수사 의혹 사건을 덮을 때 그러니까 임성근 당시 사단장을 비호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로비스트 역할을 한 거 아니냐. 그 로비의 중간다리 역할을 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을 기자들이 이제 요구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호처장으로서 답변할 게 없다. 이런 식의 이제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은 그렇게 이제 간단히 선을 그을 수 있는 사안들은 아닙니다. 일단 법원에서 이미 통신영장을 발부받아서 윤석열 대통령과 그 대통령실 참모들에 대한 통화 내역을 확보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야권에서는 김용현 후보자가 이 수사 외압의 피의자다. 그리고 온 국민이 묻고 있는 그 대통령실 전화번호 02-800-7070번 그 번호의 비밀을 감추고 있는 장본인이다. 라고 의혹 제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해식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공식 브리핑을 통해서 밝힌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인사청문회에서 이 사안이 굉장히 좀 중점적으로 다뤄질 걸로 보이고요.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번호 02-800-7070번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국회 민주당 의원들이 KT에 의뢰를 해가지고 통화 내역들을 어느 정도 지금 받아본 상황인데 예. 그 내역들을 보니까 일단 그 관리자가 대통령 경호처로 돼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국가안보실 관련자라든지 혹은 이제 국방비서관이라든지 최상병 수사외압 사건 관련해 가지고 매우 이제 깊은 어떤 연관이 있는 사람들과 그 당시에 통화한 기록들이 이미 확인돼 있는 사안이기 예. 때문에 아마 이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 반드시 있어야 해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또 이제 기자들이 질문한 게 대통령의 충암고 관련된 예. 인맥들, 특히 군내 인맥들 문제입니다. 본인도 그러니까 김용현 경호처장 본인도 충암고 1년 선배고요. 그리고 학연 인사가 국방부 곳곳에 요직에 포진하고 있다라는 네. 부분을 기자들이 질문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비슷한 입장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런 의혹 제기가 이해가 안 된다. 국론을 분열시키기 위한 정치 공세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식적인 의문을 제기하면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면 좋은데 정치 공세다. 뭐 정제 뭐 갈라치기다.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구호로서 대답을 대신하는 게 일반적 경향이 된 것 같아요. 현 정부 들어서. 그렇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기자들의 질문의 내용은 굉장히 구체적이거든요. 예. 정보 분야와 관련된 군내의 요직에 충암고 선후배들이 많이 가 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예. 질문은 이거 아닙니까? 이런 요직에 충암고들이 깔려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떤 고등학교 인맥 때문에 군 인사를 망친 거 아니냐? 뭐 이런 취지의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답은 당연히 네. 그 자리는 이래서 적임자를 보낸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대답이 돼야 되는데 갈라치기 하지 마라, 정치 선동하지 마라. 이런 대답을 안 한 거랑 마찬가지죠, 이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언론이나 혹은 야권에서 제기하는 의혹은 충암고 출신이라서 요직에 가면 안 된다라는 게 아니고 통상 인사를 할 때는 대통령의 뭐 학연이라든지 지연이라든지 뭐 개인적인 어떤 친분 관계 이런 것들이 작용한다라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배분을 하기 마련인데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그동안 다른 정권들이 해왔었던 어떤 통상적인 인사 방침이거든요. 그 인사 방침을 넘어서서 오해를 살 만한 인사가 이루어진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냥 정치 선동이다. 국론을 분열시키기 위한 정치 공세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면 전혀 어떤 기자들 질문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거랑 똑같은 건데 그렇습니다. 이런 패턴이 정말 어떤 유행인 것 같아요. 요새 어떤 정부 당국자들 대답을 보면 기자들 질문에 대한. 예. 그래서 이제 김용현 경호처장이 이제 군에 오래 있었다 보니까 인사청문회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아직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식의 답변만으로는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기 매우 어려울 예. 사실상 불가능할 거기 때문에 본인이 조금 더 꼼꼼하고 명확한 답변을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국민들도 설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이 최상병 특검법이 어떻게라도 빨리 합의가 돼서요. 네. 저는 요새 02-800-7070이요. 제 식구들 핸드폰 번호도 못 외우는데 전 국민이 이 번호는 외웠어요. 네. 얼마나 이게 좀 답답하면 이 번호가 외워지겠습니까? 근데 정말 빨리 어떤 진상규명 작업에 좀 시작이라도 됐으면 좋겠어요. 특검이. 예. 사실 그래서 야권에서 제기하는 어떤 문제는 김용현 경호처장 같은 경우는 최상병 의혹 사건 관련한 이제 주요 당사자 중에 한 예. 명인데 그런 인물이 다른 자리도 아니고 국방부 장관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국민들을 납득시킬 것이냐 예.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명확하게 해명이 된 뒤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진행 중인 사안에서 그리고 특검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 당사자가 국방부 장관으로 가게 되면 야권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사안을 덮으려고 더 확실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보내는 것 아니냐. 근데 이 인사도 또 기시감이 있는 것이 네. 전임 국방부 장관은 또 대사로 나갔다 이렇게 막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비슷한 사안으로요. 네네. 그 관련된 분들을 어떻게 골라서 장관에 앉히고 또 대사로 보내고 이런지도 좀 의문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국방부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가장 좀 군 관련해서 국제적인 주목을 받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 안팎으로 핵무장과 관련된 발언들이 그 부분이 자꾸 아까 이제 나온다는 제가 겁니다. 처음에 원래 질문을 드린 거였는데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근데 광고 듣고 다시 갈까요? 네. 예. 네. 아까 우리 핵무장 관련해서요. 네, 핵무장 예. 관련된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냐면 김용현 후보자가 지난 2017년에
숭실대에서 초빙 교수로 일하던 시절에 예. 그때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 필요성 이거를 강연이라든지 기고를 통해서 여러 차례 이제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물이 과거의 핵무장 필요성을 주장했었던 인물이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질문했거든요. 오늘 답변은 이거였습니다. 확장 억제와 해구산에 기반을 둔 북핵 위협 대응이 기본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정부의 기본 원칙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기존의 정부의 입장이긴 하고 다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건 뭐 해구산이라는 결국 이제 미국에서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확장 억제나 핵 우산만으로 북핵 위험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모든 수단과 방법은 열려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수단과 방법이 열려 있다라는 얘기는 무장을 할 수 있다.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뭐 지나가면서 그냥 스쳐들을 수 있는 내용의 발언은 아니긴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렇습니다. 뭐 지난번 그 한미 정상회담 미국에 가서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을 때도 그때 당시에도 여러 보수 언론 매체에서는 핵 무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사실상 이제 핵 보유를 하거나 핵을 재배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쪽에 약속을 받아와야 된다라는 주장까지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그게 안 됐고요. 그 안 된 이유는 미국이 그걸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기존의 원칙을 미국이 양보할 생각이 없기 때문이고 그걸 이제 세계 만방에 여러 차례 미국이 또 강조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그걸 추진하게 될 경우에는 외교적인 위험이나 어떤 부담을 또 감내해야 되는 거거든요.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가 없는 사안이죠. 이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이제 뭐 안팎의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방부 장관이 여전히 그런 입장을 고수한다. 그걸 과연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회의원들 상대로 설득을 해낼 수 있을 것이냐 좀 지켜볼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이게 미국과의 협의 없이 독자적 추진 자체가 불가능한 데다. 그렇습니다. 혹은 미국 정부가 이런 트럼프 정권으로 바뀌어서 이거에 대해서 약간 유화적 어떤 입장을 가지더라도 만약 독자적 추진했을 때 중국과 러시아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어마어마한 어떤 후폭풍을 가져올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이 정부 정책 당국자들끼리는 어느 선까지 협의가 되는지도 좀 의심스러워요. 이미 우리 정부의 이제 기존 입장 혹은 뭐 여러 번 확인했었던 입장하고는 좀 다른 얘기긴 하거든요. 이게 그게 과연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정부 입장하고 어느 정도 조율이 된 건지 그런 것도 사실 궁금한 대목입니다. 앞으로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자, 8.15 통일 독트린 이것도 뭐 관련 얘기가 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서 오늘 이제 통일부의 김용호 장관이 후속 조치 같은 내용들을 발표를 하면서 설명을 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들어봐도 구체성이 좀 떨어지고 실제로 어제 계속 나왔었던 흡수통일 방안이라는 어떤 비판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명이 된 것 같지는 않다라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일단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북한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이런 식의 제언을 하는 거 이게 북한이 반발할 거 아니냐라고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김용호 장관 같은 경우는 일단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북한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다라는 그 근거가 뭔지 그거가 안 나오는 바람에 기자들도 좀 갸우뚱하는 장면이 연출이 됐는데 그리고 또 이제 이거 흡수통일론 아니냐라는 얘기를 이제 물어봤더니 김용호 장관 뭐라고 답변했느냐? 흡수통일이 힘에 의한 강압적 현상 변경을 통한 통일이라고 정의한다면 그거는 우리 정부의 정책이 아니다. 그러니까 흡수통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신냉전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 북핵 위기, 북한 인권 악화 등 달라진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우리도 태도를 조금 바꾼 것이다라는 얘기도 되는 거라서 그러면 이건 흡수통일 방안이라는 건지 아니라는 건지 듣고 있던 기자들이나 그 기자회견을 보던 저도 무슨 얘기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 북한 체제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 이번 독트린의 특징인데 그게 흡수통일론 아니냐라고 기자들이 또 추가 질문을 했는데 그랬더니 김용호 장관이 뭐라고 답변했느냐. 구성원 개개인이 자유와 인권을 누리는 상태가 통일의 궁극적인 지향점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엉뚱한 답변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임경빈 작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